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생명과학 연구자 계명찬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자 형성과 수정, 남성 호르몬, 환경 호르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환경 호르몬의 정의와 작용 기작, 환경 호르몬의 종류,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 바람직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환경 호르몬의 경고입니다. WHO에서는 인간 사망의 약 40%의 원인은 환경 오염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슨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미생물, 이런 감염,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도 굉장히 중요하죠. 코로나가 그런 것처럼요. 그렇지만 그런 감염이 따로 없더라도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서 바디버든을 늘리게 되면 이것이 언젠가는 질병화되게 되고, 그것이 대략 질병의 40%의 원인을 차지하게 된다.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화학 물질들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바디버든을 유발하고, 적은 양이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다양한 질환이 유발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임 혹은 난임이라고 합니다. 불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단어라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난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정자수가 떨어진다든가 난자의 질이 안 좋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에. 그런 질환이 환경 호르몬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대사 질환이 있는데요. 당뇨병이라든가 비만, 이런 것이 대표적인 대사 질환이에요. 이 환경 호르몬은 이런 대사 질환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면역 질환이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가 창궐을 이제 하고 있는데,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은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잠깐 앓고 낫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면역이 시원치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각하게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환경 호르몬은 이런 면역 기능을 교란하고 다양한 면역과 관련된 질환들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암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아니, 암도 유발한단 말이야? 그럼 발암 물질이야?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암 중에서요, 호르몬 민감성 암이 있어요. 어떤 것이 호르몬 민감성 암인지 아세요? 바로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발달하는 장기가 뭐가 있죠? 여성의 유방이 있죠. 유방암은 바로 여성 호르몬에 민감한 암이다. 또는 남성의 전립선암, 이런 것들도 최근에 유병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전립선 조직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기능이 조절되는 그런 장기인데, 이런 곳에서 생기는 암들하고 환경 호르몬들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호르몬에 모체가 노출될 경우에 정상적인 발달이 안 돼요. 태아가. 그래서 기형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겉보기에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이 대뇌 발달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과잉 행동 증후군 같은 거, IQ가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정도의 것들하고 환경 호르몬하고 상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병인 생식력 감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한국에서 최근에 생식과 관련된 질병,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힘들거나 못 낳게 되는 그런 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요 3대가 지난 이런 손자 세대에서 정자수가 대략 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기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특히 최근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사회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는데, 물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데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생식력이 망가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만약에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생식력이 교란돼 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 외에도 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성조숙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에 제2차 성징이 시작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이 성숙하는 시기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사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보통 뭐 중학교 정도 들어가서 보통 시작하죠. 뭐 생리를 시작한다든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막 유선이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든가 뭐 이런 2차 성징을 막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일찍이 성이 조숙했다 그래서 성조숙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조숙중 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조숙증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체중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너무 잘 먹게 되면, 그리고 비만하게 되면 사춘기 개시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우리는 환경 호르몬을 주목하고 있어요. 환경 호르몬 중에 성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하는 호르몬들이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것 같다라고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되게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는데,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IQ를 떨어뜨린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 그리고 현재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뭐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프탈레이트에 잘못 노출이 되게 되면 대뇌 발달이 좋지 않게 된다. 그 결과 IQ가 떨어질 수 있다. 또는 성장 중인 어린 아이들이 뭐 주변 생활 환경 속에서 프탈레이트가 많이 노출될 경우에 이 태어난 아이들이 그 뭐 영유아 시절에 대뇌가 크게 발달을 또 하거든요. 이때도 프탈레이트는 굉장히 노출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건데, 여러분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잘 보세요. 장난감, 아이들 목욕시킬 때, 심지어는 영아원이나 유아원 같은 데 보낼 때 한번 가보세요. 플라스틱 범벅입니다. 그곳은 전부 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가. 그리고 애들이 요즘 이렇게 말을 안 듣죠. 그것은 어쩌면 그 아이들이 뭔가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 프탈레이트를 과도하게 노출하게 되면 대뇌 발달이나 대뇌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조금 정말 무서운 그런 자료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런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먹으면, 내가 아프고 말면은 내 죽으면 끝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대에 환경 호르몬이 노출된 경우는 내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대인 내가 노출될 때 내 몸속 여성이건 남성이건 생식소, 난소나 즉 정소, 고환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엔 어떤 세포가 살고 있죠? 네, 생식세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생식세포도 또한 내가 노출되는 순간에 피를 타고 가서 생식세포의 그 화학물질들, 환경 호르몬 등이 전달이 되겠죠. 이것이 언제예요? 정말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오랜 장기간 동안에 노출이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노출이 돼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생식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됐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렇죠? 보통 한 30살 정도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0살 플러스 뭐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식세포로 존재할 때 기간 1년이죠. 그렇죠? 따지면 얼마예요? 31년 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생식세포 또한 환경 호르몬이나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식세포가 낳는 애가 나의 아들, 딸이 되겠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내가 노출되었을 때 나의 아들과 딸은 직접 노출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임신했을 때 만약에 환경 호르몬에 잘못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한 내 뱃속에는 가령 남아든 여하든 간에 태아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 태아의 몸속에도 뭐가 있어요? 생식소가 있고요. 거기에 생식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내가 임신부였는데 잘못 노출이 되면은 딸과 손자까지, 손자 시대까지 직접 노출의 효과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생활화학 제품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비스페놀 A예요. 비스페놀 A의 구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 호르몬인, 생리적인 호르몬인 여성 호르몬하고 비교적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여성 호르몬만큼 강력한 여성 호르몬 활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노출이 된다 그랬어요. 저량이지만 매일 노출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마치 여성 호르몬 유사나 교란 작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특히
최근까지도 이 비스페놀 A가 굉장히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화학 물질로 알려져 가지고 그냥 거의 막 규제 없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젖병이라든가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 있죠. 여러분 지금 투명한 플라스틱 어떤 것들이냐면 물컵 중에 가볍고 하얀색 나는 투명한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되었고요. 여러분 플라스틱 안경 쓰시지요. 그 플라스틱 안경이라든가 안경 렌즈, 그 유리 렌즈 별로 안 써요. 전부 다 플라스틱 렌즈도 들어보면 안경이 되게 가볍잖아요. 그런 렌즈의 소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비스페놀 A고요. 그 외에도 영수증 주고받죠. 신용카드 영수증. 영수증이 그 글자가 나오는 그 부위 있잖아요. 거기에는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나노 캡슐이 전부 코팅이 돼 있어요. 그것을 뜨거운 열 광선을 쏴가지고 글자를 태워서 우리가 뭐 1,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글자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어디에 또 비스페놀 A가 많이 사용되냐면요. 수도관이 있죠. 수도관이 쇠거든요. 재료가. 쇠는 물을 닫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녹이 슬겠죠. 그럼 녹물을 마셔야 되잖아 우리가. 그 수돗물로. 그러니까 그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플라스틱 코팅을 하는데 그 코팅 소재가 바로 비스페놀 A예요. 참 불편한 진실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통조림 음식을 혹시 드시고 오신 분 드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 계시나요? 통조림 내부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통조림 내용물들은 특히 생선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짭짤한 간이 되어 있고 기름기도 많이 들어있죠. 통조림 깡통의 재료가 철이잖아요. 또는 알루미늄이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에 그것들이 소금기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녹이 슬겠죠. 그러면 통조림이 보존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코팅을 하는데 코팅 소재로 에포क्시라고 하는 플라스틱 수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에포क्시 수지의 주재료가 뭐예요? 비스페놀 A예요. 그러면 통조림에 담긴 음식물은 철이랑 닿는 것이 아니라 에포क्시 즉 비스페놀 A와 닿을 수 있죠. 통조림이 너무 보관 기간이 오래된다든가 아니면 너무 더운 장소에 보관을 한다든가 통조림이 찌그러졌어. 깡통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코팅이 균열, 영어로 크랙이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들어있던 비스페놀 A가 조금 더 용출되어 나오기 쉬운 환경이에요. 심지어는 뭐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통조림을 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뭐 버너나 아니면 장작불 위에다 대충 올려놓고 가열을 해서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플라스틱이 녹을 거 아니에요. 철은 괜찮지만 플라스틱 코팅이 녹는데 거기서 비스페놀 A가 녹아 나오겠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신용카드 영수증 이외에도 뭐 은행이나 극장표 같은 거, 은행에 가면 대기표,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가면 대기표, 심지어는 뭐 공항에 가도 체크인 카운터에서 보면 이제 비행기 보딩 패스 같은 거 받잖아요. 굉장히 버튼 누르면 쫙 굉장히 신속하게 출력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출력이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것은 이제 열 감응 방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면에 비스페놀 A가 코팅되어 있는 그 인쇄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이걸 만지게 되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비스페놀 A는 물보다는 기름하고 친하고 우리 피부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어린이나 그럼 어떻게 돼요? 피부가 보습이 좀 돼 있죠. 그리고 화장품도 잘 바르고 하니까 보들보들, 촉촉, 약간 기름 성분도 좀 있고 훨씬 더 잘 흡수가 돼요. 이 먹는 것보다는 만져서 피부로 들어오는 비스페놀 A가 훨씬 더 우리 몸에 오래 남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스페놀 A를 포함하는 제품들이 이제 그림에 많이 있는데요. 뭐 젖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이 비스페놀 A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금지했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젖병들은 비스페놀 A 즉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되어 있는 비스페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소재, 비스페놀을 주원료로 하는 이 소재는 특징이 있어요. 가볍고요.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되게 싸게 이렇게 젖병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그런 젖병 어디 한번 가보세요. 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왜? 소재가 굉장히 고급 소재예요. 이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을 넣지 않고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많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내 아이가 나의 소중한 젖먹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이런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로 된 젖병에다 우유 분유를 타가지고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근데 과거에 제가 자랄 때 그랬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주 젖먹이였을 시기에는 전부 다 예외 없이 폴리카보네이트로 되는 젖병에
타져 있는 분유를 먹고 많이들 자랐을 겁니다.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다양한 물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폴리카보네이트 물병들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그 외에도 뭐 생수통 20리터짜리 생수통 있죠. 이 페트병, 마트 같은데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작은 병에들은 페트병이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생수기 같은 데 들어있는 큰 통 있잖아요. 이것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소재 표시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PC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폴리카보네이트라는 뜻이고, 이것을 여기에 생수를 담아서 먹는다고 할 적에 이 생수통이 처음에 생산되었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생수통은 계속 업자들이 수거를 해가죠. 그리고 세척을 한 다음에 새로운 생수를 거기다 넣어서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시 배달을 우리한테 해줘요. 뭐 오랫동안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생수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투명하지가 않고 약간 뿌얘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미세한 균열이 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부터 비스페놀이 용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고요. 옆에 통조림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걸 보시고 나면은 통조림 먹고 싶지가 않아지실 건데요. 사실 저도 이런 연구를 해오는 과정 동안에 같은 공동 연구팀에서 생선 통조림에서 비스페놀의 함량을 조사한 자료들을 보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 있었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저희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여보, 우리 앞으로 통조림 음식은 좀 자제하십시다. 그랬더니 어머, 지난 명절 때 누가 이렇게 통조림 선물 세트도 주고 이래가지고 집에 많이 있는데 어쩌면 좋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그걸 버릴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마라. 건져가지고 물에다 좀 헹궈요. 헹궈서 먹고, 그리고 앞으로 따로 이렇게 사서 먹지는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영수증도 가급적 쓸데없이 영수증 받아서 버릴 거면 왜 받습니까? 영수증도 기본 원료는 종이고 거기다 또 비스페놀 A 같은 것이 코팅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좋지 않죠. 최근에는 저도 많이 얘기를 하고 다양한 방송 매체 등에서 영수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자원 낭비고 환경 호르몬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영수증 주고받지 않기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전자 영수증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영수증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참 다양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스티커예요. 자녀들이나 조카나 이런 애들이 막 가방, 무슨 필통 이런 데다 막 붙이고 다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요거 만드는 소재가 전부 다 이것도 에폭시 관련된 소재로 만든 비스페놀 A를 원료로 사용하는 소재예요. 근데 이거는 애들이 막 만지고 놀고, 심지어는 왜 이렇게 애들은 입에다 넣고 빠는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붙이고만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걸 자꾸 핥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잖아요, 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 애들한테 사주지 마세요. 애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비스페놀 A가 이렇게 위험해? 그럼 비스페놀 A 사용하지 말고 다른 물질 좀 사용하자. 그래서 여기 좀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왼쪽 그림에 비스페놀 A 프리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마크 여러분 어디 가서 많이 보셨죠? 이 얘기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번역하면 뭐예요? 비스페놀 A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럼 비스페놀 A 안 넣고 비스페놀 A와 비슷한 효과를 어떻게 발휘할까? 라는 생각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비스페놀 A 대신에 비스페놀 S라든가 비스페놀 F와 같은 그런 유사 물질들을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비스페놀 S나 F를 넣어가지고 만든 생활학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비스페놀 A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일 때 비스페놀 A 프리라고 쓰면은 그것이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위법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비스페놀에 안 들었으니까 BPA 프리라고 이렇게 쓴 것은 맞는 얘기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 호르몬적 측면에서 봤을 때 비스페놀 S나 F는 똑같은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구조가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비스페놀 A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스티커는 있으나 마나하다. 완전히 비스페놀 계열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전혀 새로운 물질로 이런 플라스틱 그릇을 만들어, 가령해서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로 만든 제품 같으면은 말이 돼요. 그렇지만 도대체 S나 F를 사용해 놓고 비스페놀 A 프리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예? 실제로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비스페놀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비스페놀 유해한 내분비 교란 효과가 알려진 다음부터 다양한 화학 공장, 화학 생산업자들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폴리카보네이트라든가 이런 것과 유사한 플라스틱을 만들어 보고자 개발한 물질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코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계열의 플라스틱이에요. 실제로 지금 플라스틱 그릇이나 반찬 그릇 같은 거 파는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꽤 유명한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릇들은 대부분 이런 코폴리에스테르 계열의 플라스틱으로 투명하고 가볍고 이렇게 만든 그런 반찬 그릇이나 뭐 물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비스페놀 A가 좋은 이유는 싸고 가볍고 뭐 아주 너무나 장점이 많았어요. 환경 호르몬이 뭔지 모를 때는. 그러나 환경 호르몬이 무섭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이 제조업자들도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고, 즉 회사가 망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니까는 우리도 계속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으로 적어도 비스페놀 계열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제품을 만들지 않은 우리 기업은 없어질 수밖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종류의 것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는 적어도 조금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로다, 환경 호르몬 제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도 이거 화학 물질이에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미량의 좋지 않은 성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비스페놀 A를 사용한 카보네이트 플라스틱과는 그 폴리카보네이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열의 물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여러분이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비싸요. 아까 제가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것들은 싸다고 그랬잖아. 싸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성능 좋고 싸니까. 이런 것들은 비싸요. 여러분 너무 싼 것만 좋아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몸에 환경 호르몬의 바디 버든이 더 쌓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대표적인 생활화학 환경 호르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프탈레이트입니다. 이 그림에 다양한 프탈레이트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는데 뭐가 탁 눈에 들어오세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완구 있잖아요. 플라스틱 알록달록하게 채색도 잘 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콕콕 만졌을 때 쑥쑥 이렇게 들어가는 완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 중에는 그건 부드러운 플라스틱이죠. 이런 부드러운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바로 뭐냐? 바로 가소제예요. 플라스티사이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플라스틱이란 말은 가소적이다,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 변형시킬 수가 있다, 잡아 늘릴 수가 있다, 뭉칠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열과 이런 것들을 가해서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뜻에서 단어의 뜻이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런 플라스틱에 바로 그런 특징을 부여하는가? 바로 프탈레이트 계열의 화합물질들이 그런 성질을 부여하는데, 보시면 그런 장난감, 여기 뭐 수액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헌혈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거 다 병으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로 하죠? 전부 다 비닐 계열의 그 플라스틱 백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런 걸 쓰다가 최근에는 야 거기에 가소제 들어 있어요. 야 그 아무리 병원에 가서 병 나으려고 링게로 주사 꽂고 막 이랬는데, 비닐 그 담고 있는 용기가 말이지 가소제 환경 호르몬 막 들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지적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병은 낫지만 거기서 녹아 나온 이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가 우리 몸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2차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지금은 그것을 이제 알고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튜빙이 있죠. 튜빙. 그 수액백에서 우리 바늘로 이게 팔에다 바늘 꽂았을 때 그 관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그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관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적이 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 지금 페인트 보이시죠? 페인트의 상당 부분은 프탈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페인트가 부드럽게 잘 칠해지기 위해서는 프탈레이트가 필요했어요. 최근에는 이것도 많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 프탈레이트 가소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벽에다 바르고 담벼락이나 아니면 바닥 이런 데 바르고 지붕에 바르면 페인트, 여러분 손톱에 바르면 뭐예요? 매니큐어예요.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뭐예요? 페인트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다 이렇게 프탈레이트 가소제들이 사용돼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옆에 지금 내가 어떤 사진을 올려놨습니까? 바로 자동차 실내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주 재료가 뭡니까? 쇠입니다. 철로 만들어져요. 엔진이나 외형은 전부 다 철로 만들어요. 그런데 자동차 내부를 들어가 보세요. 문을 탁 열고 실내에 딱 앉는 순간 핸들, 시트, 대시보드, 실내 내부 천정 전부 다 뭐예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부드러운 인조 가죽, 천정에도 인조로 되어 있는 뭐 섬유, 전부 다 플라스틱 계열입니다. 그것도 크게 플라스틱이라고 봐요.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가서 털썩 앉아가지고 뭐 여름 같으면 반바지나 어느 게 입고 앉겠죠. 그럼 어떻게 돼? 피부로 막 닿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행할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 호르몬들 피부를 통해서 꼭 먹어야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만약에 어린아이들은 주로 벗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거 막 뒷자리에 앉혀놓고 막 거기서 막 기어댕기고 막 핥아먹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우리 집 자동차는 천연 가죽으로 돼 있어, 시트가.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물론 인조 가죽보다는 덜하겠죠. 그렇다고 천연 가죽이라 가지고 100% 가죽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 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나 연비나 이런 것들로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대, 마력으로도 물론 평가를 하지만 자동차의 성능을. 그러나 사람들이 앞으로 자동차를 살 때는 뭐예요? 야, 그 연비가 얼마나 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돼? 이런 식으로 보고서 좀 경제적인 자동차를 선택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카 이런 걸 막 사서 우리가 차 타고 댕겨요.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예측하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내 차의 실내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덜 유해한 설계로 되어 있는가, 덜 유해한 플라스틱이나 천연물 같은 것들로 되어 있느냐가 분명히 중요한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제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자동차나 이런 시트나 인테리어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도 있다면은 그날 이 강의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겠구나. 내가 만약에 자동차 공장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라면, 사장님이시라면 이런 쪽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 차 못 팔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연비라든가 CO2 발생량만 가지고 자동차를 팔아먹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너무 무서운 얘기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여자 어린이들이 아까 뭐 성조숙증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성조숙증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 있는데 요즘 여자애들이요, 특히 여자애들, 옛날에 제가 자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랄 때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고 어른 흉내를 너무 일찍 냅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하게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린이 화장입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에서 뭐 좋지 않은 중금속도 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탈레이트가 많이 일부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품을 통해서 피부로 들어간 프탈레이트는 당연히 혈액으로 흡수가 될 것이고요. 대사를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사실 환경 호르몬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루 만에 99%다 빠져나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그 나머지의 99%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루 기간 동안에 1% 정도는 몸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1%에 의해서 어떤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겠죠. 근데 내일도 또 새로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 99%는 그 다음 날 또 빠져나가겠으나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신다면은 우리 몸에는 일정량의 환경 호르몬들이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산해내실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화장이라든가 좋지 않은 어른을 따라서 하는 그런 습관에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화장을 하게 되면 특히 문방구나 뭐 이렇게 조잡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슨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만든 그런 잘못된 제품들, 이런 것들을 애들이 막 별로 경각심이 없으니까, 이런 정보가 어린이들에게는 없으니까 막 발랐어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 머리가 나빠진다든가 말을 안 듣는다든가 너무 애가 날뛴다든가 과잉행동 증후군 혹은 조기사춘기가 온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시중에서 팔고 있는 향수들 중에 특히 싸구려 향수들의 상당수, 특히 자동차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향제들이 있죠. 여기 상당 부분 VOC, 즉 뭐냐면은 휘발성 유기용매 같은 거, 이런 것들 플러스
프탈레이트와 같은 그 향기를 지속시켜 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이런 방향 성분 촉진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향수를 쓰시겠다면 천연물로 되어 있는 뭐 식물성, 심지어는 동물성 향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양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걸 쓰셔야지 합성으로 만들어낸 거 이상한 거 싸구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사다가 실내에다가 잔뜩 깔아놔요. 당초, 뭐 디퓨저, 자동차 실내에 방향제. 여러분은 계속 환경 호르몬을 코로 들이마시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 호르몬으로서 우리는 알킬페놀류를 들 수가 있는데요. 노닐페놀과 옥틸페놀이 대표적인 알킬페놀계 환경 호르몬들입니다. 이 알킬페놀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 역시 뭐 프린터 잉크라든가 뭐 페인트 도료들이죠. 이런 데도 사용되고요. 여러 가지 뭐 세정제 이렇게 막 칙칙칙 뿌린 다음에 쭉쭉 닦아내는 거 있죠. 그거 그냥 비누로 하면은 잘 안 닦여요. 거기 뭐 알코올도 들어가고 알킬페놀계, 이거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면활성제를 쉽게 설명하면 비누입니다. 비누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중에 알킬페놀계 이런 계면활성제는 잘 안 닦이는 것들을 잘 닦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뭐 이렇게 음식 닦을 때는 굳이 알킬페놀계 이런 걸 쓰지 않아도 잘 닦입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 같은 거는 비누로 닦아도 잘 닦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닦이는 때가 있습니다. 얼룩이나 어디에 묻은 거 같은 거, 이런 거 닦을 때 많이 칙칙칙 뿌리고 닦는데 거기에 알킬페놀들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살 적에는 쫙 봐요. 제품에 포장지에 그 레이블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도대체 혹시 알킬페놀 들어있나? 좀 보시란 말이죠. 알킬페놀은 잘 알려진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종류의 환경 호르몬으로서 파라벤류를 제가 설명할게요. 파라벤은 정말 인간이 개발한 방부제 중에 제가 볼 땐 최고의 방부제예요. 아니 저거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최고의 방부제라고 얘기하는가 저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 반문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방부제가 뭐예요?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부예요. 그렇죠? 그 방부제 화학물질로는 파라벤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개발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고요. 강력한 방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좀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는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제품들이라든가, 또 잘 썩는 게 뭐가 있어요? 화장품, 그렇죠? 그리고 또 썩으면 안 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약품들, 의약품들 중에요, 보존기관 때문에 방부제를 넣어서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도 파라벤이 사용되고, 정말 유비퀴터스하게 많이 사용된 방부제가 파라벤이야. 특히 또 좋은 특징이 하나가 가격이 저렴하다. 방부 효과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다. 종류가 대단히 여러 가지 파라벤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파라벤은 생각보다 심각한 독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지적이 되었었어요. 논문에서도 지적이 되고 뉴스나 언론에서 자꾸 지적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파라벤이 점차 퇴출돼서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방부제가 파라벤 대신에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종류의 전략들이 제품 생산 단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벤과 관련된 사건을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파라벤의 화학 구조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뭐 치약, 뭐 물티슈, 뭐 콜드크림, 영양크림. 여러분, 영양크림 있잖아요. 왜 영양크림이죠? 영양이 듬뿍 있다. 그래서 영양크림이에요. 영양이 듬뿍 있으면 피부에는 당연히 좋죠. 그런데 피부에만 좋을까요? 좀 화장품 뚜껑 딱 여는 순간에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곰팡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낙하해가지고 화장품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그럼 걔네들은 흔히 말해서 영양죽을 만난 거예요. 스프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번식을 하겠죠. 방부제가 없으면, 즉 썩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뭐 크림 색깔 좋아요. 근데 오래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발랐어요. 물론 영양 성분도 있으나 썩은 영양 성분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라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파라벤에 의해서 썩지 않아서 영양분은 보존이 됐겠죠. 그러나 파라벤의 독성은 있다. 특히 여성들은 화장을 되게 하루에도 여러 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세수하고 출근하기 전에 탁 하고, 직장 가서도 또 하고, 밥 먹고 뭐 하고 좀 지워지잖아요. 일하다 보면 땀 흘리고 또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또 지운을 하고 지운 다음에 나이트 크림, 영양 크림 이런 거 또 바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와이프 하는 걸 보고 잘 알아요. 예? 예.
하루에 서너 번 이상 화장품을 바르고 특히 목에다도 많이 바르고 주름살 생기지 말라고. 이런 습관은 여성에서 호발하는 질환하고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그저 아침에 로션 한번 바르면 끝이에요. 그렇죠? 안 바르는 사람도 물론 있고. 여성들은 굉장히 많이 바른다. 바른다고 하는 것은 방부제도 같이 바른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부과시킨다. 나의 피부에게. 이런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벤의 위험성. 화장품 및 목욕용품에 함유된 방부제 파라벤 조심하자. 특히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유방암하고는 양의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이 걸리는 거 아시죠? 몇 배 많이 걸려요. 유방암은 당연히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고 왜 이렇게 이런 질환들이 많이 늘어날까? 특히 여자들이 이것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방부제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있지 않겠는가? 과거에 파라벤이 많이 사용되던 시절에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 위험 인자가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많이 발랐는데 건강한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은 모르모트가 아니에요. 실험용 쥐가 아니다 이 말씀. 다 틀려요. 감수성이 유난히 예민한 어떤 사람이라면 잘못된 이런 환경 호르몬성 방부제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갑상선 질환을 앓을 수도 있다. 내가 그런지 아닌지 내가 모르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오늘 환경 호르몬 강의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뭐 통조림도 먹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저에게 불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200까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노출된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줄이셔야 돼요. 줄이면 된다. 99% 나간다고 그랬잖아. 하루 만에 다 대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줄이면 그 이상이 내 몸에 남아있는 것은 훨씬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병에 덜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시민단체에서 볼런티어들을 지원자들을 모아서 환경 호르몬 농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에 생활화학 제품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 플라스틱 같은 거, 뭐 화장품 같은 거, 방부제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이런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쓰고 최대한 천연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쓰고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그냥 평상시적인 습관대로 살 때에서 소변에서 나온 농도와 절제된 생활을 한 다음에 소변에서 나온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의 농도를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해 본 결과 어떤 심지어는 63.99% 거의 64%가 떨어진 곳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죠? 노력하면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싼 거 막 쓰면 어떻게 된다? 자꾸 올라가. 그런데 좀 좋은 거 쓰면은 덜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쓰면 줄이면 또 낮아지고 말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이 우리 몸의 환경 호르몬이 부과하는 바디버든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신규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독성 정보가 좀 더 많이 공개돼야 됩니다. 도대체 일반 가정주부나 아니면 뭐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은 저 같은 연구자 말고서는 잘 몰라요. 이게 뭐 나쁜 물질이야 좋은 물질이야. 비스페놀의 프탈레이트는 나쁜 건지 아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것은 좋지 않다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정보들을 손쉽게 사용자 즉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서 제품에 그런 것이 좀 써 있으면 좋겠는데 가령 이상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좋은 성분만 드립다 광고가 돼 있어요. 제품의 포장지에는. 그렇죠? 뭐가 특허를 받은 무슨 성분 들어있어서 뭐에 좋다더라 이런 거 들어있는데 방부제로는 뭐가 들어있고 환경 호르몬의 종류인 프탈 가소제로서는 뭐가 들어있고 뭐 이런 내용은 안 써 있어요. 제품을 시장에다 내다 팔려면 이걸 좀 표시하게 법에서 좀 강제하면 안 될까요? 쉽게 큰 글자로 있어도 깨알 같은 글자로 있어가지고 도대체 돋보기를 갖다 대지 않고는 볼 수가 없더라.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마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친환경 마크 제품에 가서 많이 보시잖아요. 친환경 마크 턱하니 붙어 있어요. 친환경 좋은 거지 쓰자. 근데 그게 친환경 마크가 너무나 기준이 광범위합니다. 친환경 마크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적어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한다면은 환경 호르몬 프리 또는 환경 호르몬 세이프 이런 마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아이나 영유아가 사용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엔도크라인 프리 이런 마크들을 좀 도입해서 적어도 애들이 젖먹이 어린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 독성이나 환경 호르몬성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표시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내가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것을 돈은 좀 더 줘야겠지 이런 걸 살 것인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는 이거예요. 몰라서 선택 못하게 하지 말자. 그다음 기업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규제가 강해서 기업 활동을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제품 생산 더 이상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빨리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100에서 0으로 만드는 제품, 독성 0으로 만들어내는 제품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학 분야에서는, 산업 분야에서는 100짜리를 99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50짜리를 30으로 만드는 것도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것보다는 조금 더 분명히 좀 더 안전한 것이 확실해. 이런 제품을 만드세요. 그러면 사지 말래도 가서 살 겁니다. 그럼 여러분 회사의 제품은 팔리게 돼 있고 여러분 회사는 롱런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화학물질로 검소한 편리함을 추구할 때입니다. 환경 호르몬을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 오염 물질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만을 쫓아가고 값싼 것만을 쫓아갈 때 우리의 건강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화학물질로 검소한 편리함을 추구할 때 우리의 건강 또한 담보될 보장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계명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